독일 방산업체가 50년 동안 지배한 남미 시장,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페루 국방부가 발표한 15억 달러 규모 계약. 모두가 예상한 독일 레오파르트가 아니라 한국 K 전차 195대였습니다. 중남미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가 전차 시장에 발을 들인 순간이었죠. 독일 라인메탈 남미 영업이사 클라우스 워너. 그는 30년 동안 남미의 레오파르트 전차 300대를 팔아온 베테랑입니다.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남미 대륙에 있는 독일 전차 10대 중 9대가 그의 손을 거쳐갔죠. 하지만 2025년 1월 그의 책상에 낯선 이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국 현대로템, K 흑표, 한국, 그게 어디 있는 나라야? 그는 코웃음 쳤습니다. 11개월 후 그 코웃음은 충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일이 한국에 패배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스 워너입니다.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태어나 52년을 살아왔고, 그중 30년을 라인메탈 방산업체에서 보냈죠. 제 명함에는 남미 지역 영업이사라고 적혀 있지만 동료들은 저를 남미의 레오파르트 전도사라고 부릅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지난 30년 동안 제가 남미에 판매한 레오파르트 전차만 해도 300대가 넘습니다. 칠레 육군의 레오파르트 2A4 80대, 콜롬비아의 업그레이드 계약, 브라질 국방부와의 기술 협력까지. 남미 대륙에서 독일제 전차를 보면 열의 9은 제 손을 거쳐간 겁니다. 왜 독일 전차가 최고냐고요? 간단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전차 기술에서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거든요. 레오파르트 1부터 지금의 레오파르트 2A7까지 70년 넘게 쌓아온 노하우는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라인메탈의 120mm 활강포는 세계 표준이에요. NATO 회원국 대부분이 우리 기술을 사용하죠. 2025년 1월 제 책상에 흥미로운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페루 국방부가 노후 전차 교체를 위한 대규모 입찰을 진행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주력 전차 50대 이상, 장갑차 100대 이상, 총 계약 규모는 약 15억 달러로 추정됐죠. 저는 즉시 리마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페루는 제게 낯선 시장이 아니었거든요. 1990년대에 페루 육군과 레오파르트 1 중고 판매를 논의한 적이 있었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 몇 명과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리마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머릿속엔 이미 계약서가 그려져 있었어요. 페루의 주적은 누구인가? 칠레입니다. 그리고 칠레는 이미 독일제 레오파르트를 운용하고 있죠. 군사적 균형을 맞추려면 페루도 당연히 같은 수준 이상의 전차가 필요합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레오파르트 EA7만이 답이다. 페루 국방부 회의실에서 저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레오파르트 EA7의 스펙은 압도적이었거든요. 1500마력 MTU 엔진, 120mm 활강포, 최신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에서 검증된 신뢰성. 독일 연방군이 40년 넘게 사용하면서 단 한 번도 치명적 결함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페루 국방장관 앞에서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남미는 우리 독일의 정원입니다. 지난 30년이 그걸 증명했고 앞으로 30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레오파르트를 선택하는 건 단순히 전차를 사는 게 아니라 독일의 70년 전통과 기술력, 그리고 NATO 표준 시스템 전체를 사는 겁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동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약은 따놓은 당상이라고요. 경쟁사가 누가 있든 상관없었습니다. 미국 에미레이 에이브람스. 가격이 너무 비싸요. 프랑스 르클레르. 페루에서 쓸 만한 정비 인프라가 없죠. 러시아 T-90. 이미 페루는 서방 진영입니다. 그날 저녁 리마 시내 호텔에서 저는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안데스 산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경력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제 커리어의 정점을 찍는 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경쟁사 명단에 낯선 이름 하나가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이름이 제 30년 경력을 완전히 뒤흔들 거라는 사실도요. 리마에서의 첫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 후 페루 국방부로부터 공식 입찰 참가 기업 명단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펼쳤어요.
예상 가능한 이름들이 보였죠.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당연히 있겠죠. 에미레이 에이브람스로 승부를 걸 겁니다. 프랑스 넥스터. 르클레르 전차를 들고 나올 거예요. 러시아 우랄바군자보드. T-90MS로 가격 경쟁을 시도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 독일 라인메탈. 그런데 명단 맨 아래에 이상한 이름이 하나 보였습니다. 한국 현대로템. 제품명은 K 흑표.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K 흑표. 처음 듣는 이름이었거든요.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전차를 만든다고요? 언제부터죠? 검색 결과를 보고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K 전차는 2014년부터 양산을 시작했더군요. 불과 11년 전입니다. 우리 레오파르트 2가 1979년부터 배치됐으니까 한국은 우리보다 35년이나 늦게 시작한 거예요. 더 웃긴 건 한국의 방산 역사였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 중고 무기를 받아 쓰던 나라였어요. 베트남전에서 쓰던 M48 패튼 전차를 물려받았고 1980년대에 들어서야 K1 전차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죠. 그것도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요. 저는 동료 엔지니어 한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스는 라인메탈에서 30년 넘게 전차 설계를 해온 베테랑이에요. 한스, 한국이라는 나라가 K라는 전차를 만든다는데 들어봤어? 한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아, 그거? 작년에 유로사토리 방산 전시회에서 봤는데 그냥 레오파르트 짝퉁이야. 엔진도 독일 MTU 쓰고 변속기도 우리 기술 베낀 거야. 저는 K의 스펙을 대충 훑어봤습니다. 1500마력 엔진, 120mm 활강포, 55톤 중량. 숫자만 보면 레오파르트 2와 비슷해 보이네요.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니죠. 중요한 건 그 숫자를 실현하는 기술력과 신뢰성입니다. 독일은 70년 동안 전차를 만들어 왔어요. 제2차 세계대전의 타이거, 판터부터 시작해서 냉전 시대의 레오파르트 1 그리고 현대의 레오파르트 2까지 전 세계 18개국이 독일 전차를 사용합니다. 한국은 자기들 군대에서나 쓰고 있었죠. 저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한국 제안서를 화제로 삼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클라스, 한국이 페루한테 뭘 팔겠다는 거야? 김치랑 같이 파나? 아니, KPOP 가수들 보내서 전차 시연하는 거 아니야?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농담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남미는 전통적으로 유럽과 미국의 무기 시장이에요. 지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시아 국가가 남미에 전차를 판 적이 없습니다. 일본도 안 했고 중국도 못 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첫 번째가 되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2월 말 제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페루 국방부가 한국 제안서를 생각보다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방위사업청 대표단이 3월에 이마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정보까지 입수했죠. 저는 처음으로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설마 페루가 한국을 진짜 고려하는 건 아니겠죠? 그날 밤 저는 K 전차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보가 눈에 들어왔어요. 2022년 폴란드가 한국 K 전차 1000대를 구매했다는 뉴스였습니다. 1000대요?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어요. 폴란드는 NATO 회원국입니다. 유럽 국가죠. 그럼 폴란드가 독일이나 미국 전차 대신 한국 전차를 선택했다고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입찰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폴란드 뉴스를 본 다음 날,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K 전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경쟁사 분석은 제 전문 분야니까요. 가장 먼저 확인한 건 가격이었습니다. 방산 거래에서 가격은 모든 것의 시작이거든요. 페루는 남미에서 부유한 나라가 아니에요. 구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 국방 예산이 빠듯합니다. 우리 레오파르트 EH7 가격은 대당 약 1,500만 달러입니다. 최신 사격 통제 장치, 능동 방어 시스템, 최고급 복합 장갑까지 포함하면 1,700만 달러까지 올라가죠. 50대를 주문하면 총액이 약 8억 달러예요. 여기에 정비 부품과 교육 훈련까지 포함하면 10억 달러는 넘습니다. 그런데 한국 K의 가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당 850만 달러. 우리의 절반 수준이에요. 똑같이 50대를 주문해도
4억 2,500만 달러면 됩니다. 부품과 훈련 포함해도 6억 달러 안팎이죠.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싸구려니까 싼 거겠지. 분명히 성능에서 문제가 있을 거야. 하지만 스펙을 비교하면서 제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엔진 출력부터 볼까요? 레오파르트 EH7는 MTU 883 엔진으로 1500마력을 냅니다. K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독일 MTU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엔진으로 역시 1500마력이에요. 동급입니다. 주포는 어떤가요? 우리는 라인메탈 120mm 에로15 활강포를 씁니다. 한국도 똑같이 120mm 활강포를 사용해요. 물론 한국산이지만 라인메탈 기술을 라이선스 생산한 겁니다. 장갑은요? 레오파르트 EH7는 복합장갑과 능동방어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K도 복합장갑에 능동방어 시스템까지 장착 가능하더군요. 기동성은 어떨까요? 레오파르트 EH7는 최고 속도가 시속 70km입니다. K는 시속 70km. 똑같아요. 저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더 파고들수록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핵심 부품 대부분을 자체 생산해요. 엔진, 변속기, 포신, 장갑재, 심지어 사격 통제 컴퓨터까지 전부 국산입니다. 독일은 우리도 국산이지만 생산 단가가 훨씬 비쌉니다. 독일 인건비는 한국의 2배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K 전차에는 독특한 기능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유압식 서스펜션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차가 경사진 지형에서도 차체를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앞뒤로 차체를 기울여서 사격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EH7에는 이 기능이 없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평지 전투를 기준으로 설계했으니까요. 그런데 페루는 어떤 나라죠? 안데스 산맥이 국토의 절반을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해발 4,000m 고지대에서 전차를 운용해야 하는 나라예요.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는 유압식 서스펜션이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은 페루의 지형을 정확히 연구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 전차를 커스터마이징했죠. 다음으로 확인한 건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폴란드 천대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 더 있었어요. 2023년 루마니아가 K 전차 30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2024년에는 이집트가 K를 검토 중이라는 뉴스도 나왔어요. 유럽 국가 두 곳이 이미 한국 전차를 대량 구매했다는 겁니다. NATO 회원국들이요. 그것도 독일과 미국 전차 대신에요. 저는 폴란드 국방부 발표문을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K 전차는 레오파르트 EH와 동급의 성능을 보유하면서도 가격은 훨씬 경쟁력이 있다. 또한 빠른 납기와 기술 이전 의지가 돋보였다. 납기 문제도 있었습니다. 레오파르트 EH를 주문하면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해요. 우리 생산 라인이 이미 다른 주문으로 꽉 차 있거든요. 반면 한국은 2년 안에 인도가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독일은 핵심 기술을 절대 넘겨주지 않아요. 70년 노하우를 왜 남한테 주겠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페루에 정비시설을 짓고 현지 기술자를 양성하고 심지어 부품 생산 공장까지 세워주겠다고 제안했더군요. 저는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만약 페루가 순수하게 숫자만 보고 판단한다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같은 성능의 절반 가격, 더 빠른 납기, 현지 기술 이전까지.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무기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성이죠. 레오파르트 2는 40년 넘게 전 세계에서 검증된 전차예요. K는 고작 11년 됐습니다. 실전 경험도 없어요.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페루가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국가 안보를 책임질 무기를 검증되지 않은 신생 제품으로 선택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첫째 주, 제 이메일함에 긴급 메시지가 떨어졌습니다. 페루 현지 정보원으로부터였어요. 클라스, 큰일 났습니다. 페루 국방장관이 다음 주 한국 출장을 확정했습니다. 창원에 있는 현대로템 공장을 방문한대요. 저는 즉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움직인다고요? 이건 심상치 않은 신호예요. 보통 이런 대규모 계약에서 장관이 직접 공장을 방문한다는 건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급하게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페루가 정말로 한국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본사의 반응은 차갑더군요. 클라스, 진정하세요. 장관이 공장 하나 둘러본다고 계약이 바뀌는 건 아니죠. 우리는 70년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곧바로 리마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직접 가서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리마 공항에 도착한 건 9월 12일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페루 국방부 제 인맥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인맥이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거죠. 그날 저녁, 저는 페루 육군 조달국장 레메레스 대령과 만났습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예요. 리마 시내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클라스, 솔직히 말할게요. 장관님은 이미 한국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죠? 무슨 이유로요? 레메레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 7월에 한국 측이 페루 북부 고산 지대에서 K 실전 테스트를 제안했어요. 우리 장군 5명이 직접 참관했죠. 그래서요? 클라스, 당신은 안데스 산맥이 얼마나 가혹한 환경인지 아나요? 해발 4,000m 고지대는 공기가 희박해서 일반 엔진은 출력이 30%나 떨어져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 급경사 산악 지형. 거기서 전차를 운용하는 건 지옥 그 자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레오파르트 2는 유럽 평지 전투를 기준으로 설계됐어요. 고산 지대 테스트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레메레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K는 해발 4,200m 지점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엔진 출력 저하도 거의 없었고 유압식 서스펜션 덕분에 급경사에서도 안정적으로 사격할 수 있었죠. 우리 장군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제 손에 들린 와인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요. 더 있어요. 한국은 페루에 전차 정비 공장을 짓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지 기술자 200명을 양성하고 주요 부품을 페루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해준대요. 독일은 그런 제안한 적 없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독일은 핵심 기술을 절대 이전하지 않습니다. 페루가 평생 독일 부품을 사먹게 만드는 게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레메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클라스, 당신이 내 친구라서 하는 말인데 이번 계약은 힘들 것 같아요. 가격도 문제예요. 한국은 독일의 절반 가격에 제안했거든요. 우리 재무부가 그걸 보고 환호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본사에 긴급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가격 인하 없이는 계약 불가능. 저는 최소 20% 가격 인하를 요청했습니다. 대당 1,500만 달러를 1,200만 달러로 낮춰야 한다고요. 그래야 한국과 경쟁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이틀 후 본사의 답변이 왔습니다. 가격 인하 불가. 레오파르트 EH의 가치는 가격으로 측정할 수 없음. 페루가 진정한 성능을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를 선택할 것.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본사는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어요. 9월 18일 페루 국방장관은 예정대로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리마 공항에서 그 뉴스를 들었어요. 장관 일행은 창원 현대로템 공장에서 3일간 머물며 K 전차 생산 과정 전체를 시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페루 국방부 공식 SNS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페루 국방장관이 K 전차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인상적인 기술력과 생산 시스템. 페루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를 발견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알았습니다. 게임은 끝났다고요. 2025년 12월 10일 아침, 저는 뒤셀도르프 본사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페루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지 거의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거든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페루가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고요. 한국 전차는 아직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설마 페루가 국가 안보를 그런 도박에 걸겠습니까? 그런데 오전 10시 30분, 제 스마트폰에 푸시 알림이 떴습니다. 국제 방산 뉴스 사이트 디펜스 뉴스였어요. 페루, 한국과 15억 달러 규모 방위산업 계약 체결. K 전차 54대 포함 총 195대 장비 도입. 저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어요.
54대의 K 전차와 141대의 차륜형 장갑차, 총 195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경력에서 이런 패배는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즉시 페루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거기에는 계약 발표문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 눈에 들어온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한국 K 전차는 페루의 안데스 산악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력을 보유했으며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기, 그리고 기술 이전 의지가 돋보였다. 이번 계약으로 페루 육군은 남미 최강의 기갑 전력을 확보하게 된다. 남미 최강이라고요? 그 말은 곧 칠레의 레오파르트 2보다 K가 낫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팔아온 그 전차보다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계약 규모도 충격이었어요. 195대라는 숫자는 단순히 전차 몇 대 파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페루 육군 전체 기갑 체계를 한국산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페루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27년까지 1차 인도를 완료하고 페루 리마 근교에 정비 공장을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페루 기술자 2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6개월간 교육 훈련도 시킨대요. 제가 제안했던 독일 방식은 어땠죠? 전차만 팔고 끝이었어요. 부품이 고장나면 독일에서 사가라. 기술자 교육? 독일로 보내면 2주 기본 과정만 가르쳐 줄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니라 페루와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은 거예요. 30년 뒤에도 페루가 한국 전차를 쓰게 만드는 전략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본사 CEO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페루 계약 한국의 패배. 이메일을 보내고 10분 뒤 CEO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클라우스,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가격, 기술, 납기 모든 면에서 우리를 압도했다고요. 특히 안데스 고산 지대 테스트에서 K가 보여준 성능이 결정적이었다고 말이죠. CEO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했나?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70년 전통만 믿고 가만히 앉아 있었죠. 클라우스, 이건 자네 책임이야. 30년 동안 남미를 관리했으면서 이런 결과를 낸 건 용납할 수 없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더 거세졌어요. 오후 2시 독일 방산 언론에도 뉴스가 퍼졌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어요. 한국 K 독일 레오파르트 제치고 남미 시장 진출. 독일 방산업계 충격. 제 동료들로부터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클라우스, 이거 진짜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가 한국한테 졌다고?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한국방위사업청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페루 계약은 K 전차가 중남미 지역에 최초로 진출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앞으로 한국 방산은 남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해 나갈 것입니다. 중남미 최초라는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50년 동안 유럽과 미국이 장악했던 시장에 아시아 국가가 처음으로 발을 들인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 방산 수출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2015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36억 달러였어요. 2025년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0년 만에 5배 이상 성장한 거죠. 폴란드 1000대, 루마니아 300대, 이제 페루 195대까지. K 전차 수출 대수만 1500대가 넘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의 총 수출 대수가 3500대 정도니까 한국이 10년 만에 우리 40년 실적의 절반에 도달한 셈이에요.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페루 계약 발표 직후 저는 남미 전역의 반응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인맥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칠레 산티아고에 있는 제 정보원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칠레 국방부가 비상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주제는 페루의 K 도입이 칠레 국방에 미치는 영향. 칠레는 현재 독일제 레오파르트 2A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에 판매한 전차죠. 하지만 페루가 최신형 K를 들여온다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칠레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더 놀라운 건 칠레 국방부 내부에서 한국 K 추가 도입 검토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겁니다. 페루가 선택했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였어요. 오후 3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방부 관계자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긴급 문의였어요. 클라스, 한국 K의 가격이 정말 850만 달러인가요? 만약 맞다면 우리 예산으로도 50대 이상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레오파르트와 성능 비교 자료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저는 답장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절반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죠. 오후 4시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콜롬비아 육군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페루의 K 도입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콜롬비아도 군 현대화 과정에서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다. 다양한 옵션이라는 말은 곧 한국을 포함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남미 지도를 펼쳤습니다. 페루에 빨간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에도 노란 점을 찍었습니다. 노란 점은 한국 검토 가능성이라는 뜻이에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 지도는 전부 파란색이었습니다. 파란색은 독일 독점 시장이라는 뜻이죠. 이제는 빨간색과 노란색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K 전차의 실제 성능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남미 각국을 흔들고 있는 걸까요? 사격 정확도부터 볼까요? 한국이 2024년 공개한 테스트 결과를 보니 K는 주행 중 3km 거리의 목표물을 90% 이상 명중시킵니다. 레오파르트 EH라 동급이에요. 하지만 K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자동 추적 시스템이었죠. 목표물을 조준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탄도를 계산하고 전차가 움직이는 중에도 포신이 목표를 따라갑니다. 레오파르트 EH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K의 반응 속도가 0.5초 더 빠릅니다. 방어력은 어떨까요? K의 복합장갑은 러시아제 RPG-29 대전차 로켓을 막아냅니다. 독일 전차와 동급이죠. 그런데 K에는 능동 방어 시스템이 기본 장착이에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자동으로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레오파르트 EH는 이걸 옵션으로 추가해야 하고 가격이 200만 달러 더 붙거든요. 기동성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K는 0에서 시속 32km까지 가속하는데 8.7초가 걸립니다. 레오파르트 EH는 9.2초예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전투에서 0.5초는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정비성이었습니다. K는 엔진 교체 작업을 30분 안에 끝낼 수 있게 설계됐어요. 파워팩 시스템 덕분입니다. 엔진과 변속기를 통째로 빼내고 교체하는 방식이죠. 레오파르트 EH는 엔진 교체에 최소 4시간이 걸립니다. 전투 중에 엔진이 고장나면 사실상 그 전차는 못 쓰는 거예요. K는 30분이면 다시 전투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데이터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긴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독일 기술을 배우고 거기에 자신들만의 혁신을 더했습니다.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오후 6시 본사 CEO로부터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CEO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클라스, 페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동안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에서 모두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한국을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EO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건의 계약 실패가 아니에요.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미는 우리가 50년 동안 지켜온 시장입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모두 잃을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페루가 계약을 체결한 순간 남미 각국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보게 됐습니다.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나은 조건의 선택지를요. 회의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중남미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저는 뒤셀도르프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고, 빈 사무실에는 형광등 소리만 외면거렸어요.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한 가지 질문의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졌을까? 30년 경력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 결정적 이유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 EH 대당 1,500만 달러, K 대당 850만 달러.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이 독일의 57% 가격이에요. 페루가 50대를 구매한다면
독일은 7억 5천만 달러, 한국은 4억 2,500만 달러. 차이가 무려 3억 2,500만 달러입니다. 3억 달러면 페루 육군이 추가로 전투 헬기 20대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저는 왜 우리가 가격을 낮추지 못하는지 분석했습니다. 독일 숙련공 시간당 인건비는 65유로예요. 한국은 약 30유로입니다. 전차 한 대를 만드는데 5만 시간이 걸린다면 인건비만 175만 유로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한국은 핵심 부품을 거의 100% 자체 생산해요. 엔진, 변속기, 포신, 장갑재, 사격 통제 장치 모두 국산이죠. 독일도 국산이지만 우리는 여러 협력사에서 부품을 공급받아 조립합니다. 중간 마진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 현대로템은 계열사인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과 수직 계열화가 돼 있습니다. 중간 마진이 없어요. 효율성이 다른 거죠. 두 번째는 맞춤형 기술 지원이었습니다. 페루가 원한 건 단순히 좋은 전차가 아니었어요.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 고지에서 작동하는 전차였습니다. 영하 20도, 희박한 공기, 급경사 지형. 이런 극한 환경에서 성능을 보장해야 했죠. 독일은 뭐라고 했나요? 레오파르트 EH7는 세계 최고 전차입니다. 어디서든 작동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우리는 실제로 안데스에서 테스트도 안 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2025년 7월, 그들은 페루 북부 고산지대로 K2C 제품 2대를 가져갔어요. 페루 장군 5명을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실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해발 4,200m에서 엔진 출력, 사격 정확도, 서스펜션 작동을 모두 확인시켜줬죠.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K는 고산지대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작동했어요. 유압식 서스펜션은 급경사에서도 차체를 수평으로 유지했고요. 독일은 카탈로그를 보여줬고 한국은 실물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기술 이전 의지였습니다. 페루가 독일에 요청한 게 있었어요. 리마에 정비 공장을 지어주고 페루 기술자를 양성해달라. 주요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 독일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이전 불가. 부품은 독일에서 구매하세요. 기술자 교육은 독일에서 2주 과정만 제공. 70년 노하우를 왜 남한테 주겠어요? 페루가 평생 독일 부품을 사먹게 만드는 게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리마 근교의 정비 공장 건설, 페루 기술자 200명을 6개월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 주요 부품 현지 생산 시스템 구축, 이 모든 걸 계약에 포함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은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을 원했던 겁니다. 페루가 30년 뒤에도 한국 전차를 쓰게 만드는 전략이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독일은 명품만 고집했어요. 70년 전통, 최고 품질, 우리가 최고다. 그게 전부였죠. 한국은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저렴한 가격, 맞춤형 성능, 기술 공유, 고객 중심이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30년 동안 받은 감사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칠레 국방부, 콜롬비아 육군, 브라질 방산청. 모두가 저를 남미의 레오파르트 전도사라고 불렀죠. 하지만 오늘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늘 밤 11시 저는 본사 경영진 앞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화상회의 화면에는 독일 라인메탈 CEO, 전략기획실장, 남미아시아 담당 임원들이 모두 접속해 있었어요. 저는 3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페루 계약 실패 분석 및 한국 방산 굴기의 의미. 첫 번째 슬라이드에 저는 한국 방산 수출 통계를 띄웠습니다. 2015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36억 달러였어요. 2020년에는 72억 달러로 2배 증가했죠. 그리고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이미 187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0년 만에 5배 이상 성장한 거예요. 화면 속 CEO가 물었습니다. 클라스, 한국이 뭘 수출했는데 그렇게 급성장한 건가?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K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리고 수많은 장갑차와 군수 장비입니다. 특히 K 전차는 폴란드 1000대, 루마니아 300대, 그리고 오늘 페루 54대까지 총 1354대가 수출 계약됐습니다. 임원 한 명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레오파르트 2는 전 세계 18개국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레오파르트 2의 총 수출 대수는 약 3,500대예요. 하지만 그건 40년 동안 쌓아온 실적입니다. 한국은 11년 만에 1,354대를 수출했어요. 우리 40년 실적의 40%를 그들은 10년 만에 달성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세계 지도가 있었어요. 한국 방산 수출 국가들을 표시한 지도였죠. 유럽에서는 폴란드, 루마니아가 한국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집트, UAE가 K9 자주포를 도입했어요.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이 한국 무기를 구매했죠. 그리고 오늘 중남미가 추가됐습니다. CEO가 물었습니다. 클라우스, 솔직히 말해보게. 자네는 10년 전에 한국을 경쟁자로 생각했었나?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니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우리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전자자동차 회사나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방사는 미국 중고 무기나 쓰는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지금은 저는 화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아야 합니다. 가격 경쟁력, 기술 혁신, 고객 맞춤형 서비스. 이 세 가지에서 한국이 우리를 앞서가고 있어요. 우리가 70년 전통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매년 더 나은 제품을 더 싸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브랜드 가치가 있지 않나요? Made in Germany의 명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페루가 선택한 건 명성이 아니라 실질적 가치였어요. 같은 성능의 절반 가격이면 고객은 명성보다 가성비를 택합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독일 라인메탈은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가격 경쟁력 확보,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 기술 이전 의지 표명. 한국이 하는 방식을 배워야 하는 거죠. 회의를 마치고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뒤셀도르프 야경이 보였어요. 독일의 자랑스러운 공업 도시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 한국 창원에서는 페루로 보낼 K 전차 54대가 생산 라인에 오르고 있을 겁니다. 중남미에 처음으로 진출한 한국 전차. 이제 전 세계가 K방산이라는 이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거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나라는 어떤 무기 체계를 사용하고 있나요? 그리고 한국 방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런 콘텐츠가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